처음 코 수술을 하는데 기중력을 쓰면 망한다고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 코 수술하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지만 얘는 이제 끝판왕 재료라는 거죠. 끝판왕 재료. 그러니까 이 최종 체크 트리를 첫 수술하는 사람한테 꼭 써야 하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예전에 재료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또 그냥 막 떼서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검증된 수준의 퀄리티가 나와야지만 얘가 인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원장님, 코 수술 이 재료가 다 코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크게 편안하게 나누면은 콧대에 쓰는 거, 코끝에 쓰는 거로 나누면 콧대는 실리콘이나 오텍스나 또는 이제 자기 연고를 다져가지고 근막으로 싼 자가 보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가 진피도 있어요. 엉덩이 피부를 이식하는 거. 그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뒤쪽에 있는 것들은 흡수율이 좀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일부러 과교정을 좀 크게 넣어놔야 되고 그게 좀 줄어들면서 모양이 잡히는데 아주 매끈하게 흡수가 되기보다는 또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조절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콧대 보형물은 실리콘을 주로 쓰고 있고 옛날에는 실리콘이 여기서 이까지 오거나 또는 여기서 이까지 와서 이까지 가는 긴 L자형 보형물도 썼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는 코끝은 많이 움직이는 부위고 여기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는 부위에서 이렇게 삐져나온다든지 보형물이 움직이는 부위에 있음으로써 그 어떤 자극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부작용이 좀 더 잘 생겼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콧대 부분에 움직이지 않는 콧대 부분에만 보형물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코끝에는 늑연골, 코에 있는 코연골 주로 이제 비중격 연골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귀연골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연골들이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귀연골은 좀 얇고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지지력은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겹쳐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낮은 동양인의 코를 튼튼하게 높여주기에는 힘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비중격 연골이라는 이 가운데 있는 좀 더 단단한 연골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코 높이가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많이 자라서 이렇게 매부리 코가 되는데 그래서 줄여주는 수술을 하지만 우리는 자꾸 높여야 되는 수술을 하니까 애초에 작은 코를 가진 분들은 비중격 연골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취를 할 수 있는 양에도 제한이 있고 그 제한된 양을 가지고 또 많이 높이려고 하니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재료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넉넉한 연골을 써서 튼튼하게 높여보자 이렇게 이제 된 게 늑연골을 쓰기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자바는 기중력, 비중격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실 연골이라는 점은 다 동일한데 늑연골이랑 비중격 연골은 크게는 이제 채취 부위가 다른 거죠. 늑연골은 여기서 된 거고 비중격 연골은 여기서 된 거고 비중격 연골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마른 목골 모양으로. 이거는 살아있어야 코 모양이 유지가 되니까 이런 모양은 남겨두고 뒤에 요만큼을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L자 모양으로는 남겨놓고 뒤에 일부를 떼서 앞쪽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네모 자체가 작으면은 여기에 무조건 한 1cm는 남겨놓으라고 돼 있거든요. 코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뭐 1cm 빼고 나면 뒤에가 너무 조금밖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이제 채취량이 한계가 있고 또 크기가 작더라도 좀 튼튼해야 되는데 비중격 연골도 거의 귀연골처럼 얇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말랑말랑하니까 튼튼한 지지 역할을 못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튼튼한 연골이 필요해진 거예요. 요즘은 또 워낙 오똑하고 높게 많이 높이길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튼튼한 거의 뭐 뼈 같은 연골이죠. 늑연골. 이 연골을 쓰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가늑과 기증늑 같은 경우에는 자가늑은 자기 거니까 뭐 이물 반응이나 염증 반응의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고 흡수되는 것도 좀 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흉터가 2-3cm 생겨야 되고 또 연골을 일부 채취하는 수술이 더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기증늑은 다른 사람의 늑연골을 기증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몸에 이식해도 되게끔 면역 반응이 없게 그 안에 세포나 항원성을 없애버린 이식 가능하게 허가받은 어떤 상품을 이야기해요. 이식 가능한 연골 상품인 거죠. 그거를 그냥 개봉하면은 이거는 이제 무균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개를 해서 늑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을 하지 않고도 튼튼한 연골을 그 수술에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이제 기증 늑연골이에요. 기중력을 처음 코 수술할 때 쓰면 망한다는 소리를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사실인가요? 처음 코 수술을 하는데 기중력을 쓰면 망한다고요? 안 망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나온 말이지? 왜냐면 딴 거다 보니까 자기 게 아니라서 염증이 많이 생길 것이다, 흡수가 많이 된다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실제로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고 이게 논문들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염증은 둘 다 잘 생기지 않아요. 코수술은 일단 염증이 안 생겨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물이 들어가는 거라서 세척을 깨끗이 하게 되고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염증이 생기는 건데 보통 그렇지 않게 수술이 깨끗하게 되거든요. 비중득을 쓰나 늑연골을 쓰나 염증이 초반에 생기는 일은 뭐 거의 잘 없다.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늑연골이니까 늑연골의 특성이 이게 굴곡이 있는 거라서 조금 얇게 썰고 나면은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휘는 와핑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휘면은 코가 우리가 이렇게 세워놨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휘어짐 이런 거에는 자가늑이나 비중늑이나 둘 다 그럴 수 있어요. 둘 다 같은 늑연골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휘는지를 잘 체크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율 얘기가 있어요. 흡수는 아무래도 내 생체 조직을 그대로 떼가지고 내 몸에 이식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명목상 비교를 하면 그거는 세균이나 또는 이물 반응이 없게끔 면역 반응이 없게끔 이제 세포 이런 걸 처리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약간의 조직 변성 또는 조직 약화가 약간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늑연골, 자가늑이 승리인데 그게 이제 많이 크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은 기증늑으로 이제 코를 수술하고 나서도 흡수가 돼서 코 끝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기증늑을 더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실리콘 이물 반응으로 인해서 뭐 구축이 왔다든지 기증늑을 썼었는데 내가 아주 운이 좋지 않게 좀 흡수가 돼가지고 코끝이 좀 떨어져가지고 재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3수술, 4수술 이렇게 돼서 조직이 많이 딱딱하다든지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절대 흡수가 되지 않는 견고한 골조 작업이 필요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내가 흉터나 이 추가적인 수술을 감안하고더라도 충분한 양의 튼튼한 내 자가용 늑연골을 채취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서로 상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재수술, 3수술의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어떤 그거를 피하고자 할 때 자가늑연골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수술을 기증을 하면 망한다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많이 걱정이 되면은 그냥 자가늑연골을 채취를 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게 너무 걱정돼서 무조건 이걸 하면은 그렇게 생기니까 피해야 된다. 첫 수술 때 기증액을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된다. 그런 재료 같았으면 이렇게 상품화돼서 널리 쓰이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재료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또 그냥 막 떼서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검증된 수준의 퀄리티가 나와야지만 얘가 인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쓰는 병원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먼저 선점하려고 아주 경쟁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럼 그냥 모두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떼는 방향으로 그럼 이거를 또 좋게 홍보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 수술비도 더 나오고 이거 꽤 고가거든요. 기증액이라는 게. 그거에 대한 비용을 또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요소 때문에 자가늑을 또 더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추측이란 얘기고 일반적으로 특히 첫 코 상담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좋은데 이건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첫 코 때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자가늑, 기증늑, 비중격 사람마다 좀 뭐가 필요할지 다르잖아요.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재수술, 3수술이 되면 상황이 너무 다 다양해지기 때문에 처음 코 성형을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가능하다면 자기 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을 해주면 그냥 기본적인 원칙적인 수준에서 좋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골조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된다면. 근데 그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증늑이나 자가늑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1차적인 게 기중늑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기중늑으로 골조 작업을 하고 코끝은 귀연골을 좀 더 채취를 해서 자기 연골로 높여주고 콧대에는 실리콘을 대는 그런 형태의 수술이 가장 일반적이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형태의 수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가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 코 수술하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지만 얘는 이제 끝판왕 재료라는 거죠. 끝판왕 재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아주 강한 힘이 필요하고 코가 거의 없어져서 재건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 자가늑을 쓰거든요. 이 최종 체크트리를 첫 수술하는 사람한테 꼭 써야 하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기증늑도 충분히 좋은 재료고 잘 흡수되지 않고 충분히 튼튼하게 높여줄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자가늑이랑 비교해서는 얘가 약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별 다른
리스크가 없는 환자인데도 자가넥을 너무 할 필요는 없다. 재수술, 3수술 해가지고 막 특이한 경우에 정말 튼튼하게 할 때 쓸 수 있는 재료인데 좀 그런 인식이 있고, 물론 뭐 이거를 쓴다는 게 우리가 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해서 여기에 조금 더 절개를 한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돼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불필요하게 기증맥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코성형의 이 트렌드가 어느 정도 화려하게 코끝을 충분히 높여주기를 좀 바라는 경향이 있으니까 비중격 연골이 좀 부족한 경우가 흔해요. 왜냐면 또 작아서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비중격 연골이 작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증맥 연골을 주로 많이 쓰게 되죠. 높게 하려면. 내가 간단하게 그냥 조금만 살짝 오똑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비중격 연골과 기연골로도 충분하거든요. 자기가 뭘 바라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게 정말 케바케가 좀 심해가지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 들었을 때 상황에 맞게 계획을 의료진이랑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코에 알맞은 상담을 이제 개개인에 맞게 잘 받으셔가지고 이제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